자, 다음으로 또 나오는 개념이 집중 경향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료가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한 거죠. 대표적으로 아는 게 여러분들 많이 아는 평균일 겁니다. 여기서는 그 산술 평균인데요. 평균은 또 산술 평균만 있는 게 아니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이렇게 또 종류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산술 평균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익숙했던 공식이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그 시그마 x, x에 있는 값들, 예를 들어서 x가 2, 3, 7, 8, 1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 더한 값을 표변수로 나누게 되는데요. 표변수라는 거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어 있으니까 5분의 시그마 x를 하게 되면 뮤 평균, 모집단의 평균을 의미하는 뮤 평균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표변일 경우에는 그 표기법이 살짝 좀 달라지는데요. 아까 여기서 보면 n이 대문자 n에서 소문자 n으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평균을 의미하는 m으로 min, 보통 평균을 영어로 min으로 표기하게 되니까 그것의 약자를 써서 m으로 표기하거나 또 x라고도 표기를 보통 하는데요. 이때는 위에 bar을 붙이는 거예요. x bar을 붙여서 x의 평균 값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미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 더하고 그 다음에 표본수, 개수로 나누는 형태로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고요. 무게 중심을 의미하기도 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정규분포에서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학적 평균, 데이터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표값에 해당이 되지만 이거는 이 평균이라는 거는 이상치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월평균 급여를 평균으로 냈을 경우 굉장히 급여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극단치에 조금 민감하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뭐 가중 평균 이런 거는 조금 여기서 다루지 않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한 산술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은 점수들을 집합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3, 5, 8, 10, 11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이 이제 숫자들을 작은 값에서부터 큰 수대로 계속 이렇게 배열을 했죠. 이때 위치상 정가운데 위치한 값이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8이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네, 이게 데이터가 홀수계일 때는 바로 중앙에 위치한 그 값이 8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결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처럼 데이터가 짝수계일 때 지금 보면 데이터가 3, 4, 5, 7, 8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짝수일 때는 이 중앙값은 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값에 대해서 평균을 내게 됩니다. 네, 평균을 내게 되고요. 이 값이 이 짝수계인 이 데이터의 이 집합의 그 중앙값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2등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중앙값은 전체 면적을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 여기 지금 양편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2등분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평균 대신에 중앙값을 쓰이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평균하고 중앙값을 같이 보고하기도 해요. 통계 수치를 제시를 할 때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상치 값에 민감하죠. 평균값이
반면에 이제 중앙값은 급단값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중앙값은. 그래서 좀 로버스트하다, 뭐 강건하다, 이제 이 이상값에 조금 많이 민감하지 않다, 뜻으로 이제 강건성이 좀 있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만약 이상값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중앙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 야간에 112 신고 건수 5개 파출소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았다고 보죠. A라는 파출소에서는 신고 건수가 10건, B는 12건, C는 13건, D는 15건, E는 200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200건이 이제 굉장히 이상한 값, 이상치이죠. 이렇게 이상치가 섞여 있는 경우에 평균을 낼 경우에는 평균이 50건. 그러니까 주말 야간에는 평균적으로 112 신고 건수가 50건이 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과 중앙값을 통해서 13건이다 라고 평균을 내리는 것과 중앙값을 이용하는 것과 이럴 경우에는 아웃라이어, 이상치에 덜 민감한 중앙값을 통해서 대표성을 잘 띠게 되는 이 중앙값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해 보인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최빈값, 최빈값입니다. 아까 빈도 분포표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지는 점수나 범주로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파트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정규 분포 제가 설명을 했죠.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가운데 평균 값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양 끝으로 갈수록 적은 수를 나타내는 형태, 이렇게 하는 형태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칭 분포, 그러니까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분포가 양쪽으로 대칭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정상 분포라고도 하지만 대칭 분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칭 분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집중 경향치, 아까 얘기한 집중 경향치에는 평균, 중앙, 최빈값이 있다고 했죠. 이 집중 경향치가 정확하게 중앙에 일치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 키라든지 뭐 IQ 점수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대칭 분포 형태를 보이는 정상 분포, 정규 분포,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형태를 보이게 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항상 정규 분포를 뜰 수도 있지만은 이 양봉 분포의 형태를 띌 수도 있죠. 양봉 분포, 왜곡되거나 특이한 분포의 형태를 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예시로 보이는 건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같은 거, 그 다음에 주 야간 교대 빈도와 같은 것들이 양봉 분포에 뜰 수가 있죠. 출퇴근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에 굉장히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7시, 준 7시. 그 다음에 7시에 굉장히 출근하는 그 인구수가 굉장히 정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아침 8시, 9시, 10시, 11시, 뭐 12시로 가면 갈수록 출근 인원들이 이렇게 쭉 적어지게 되겠죠. 다시 뭐 13시, 14시, 15, 16, 17, 18 뭐 그렇게 가면 갈수록 한 17시경, 여기 17시경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 17시경에 퇴근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이때 정점을 찍고 또 점점 줄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봉 분포와 같은 현상을 좀 따를 수가 있고요. 다양한 사회 현상이 양봉 분포를 따를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사각형 분포, 유니폼 분포는 이제 구간의 빈도가 거의 다 동일한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수 발생기라는 건 임의의 어떤 숫자들을 지속적으로 무작위하게 발생시키는 어떤 난수 발생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좀 같이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24시간 균등 순찰 같은 것들, 새벽 1시에 10번 순찰을 하고, 또 2시에도 10번, 그다음에 3시에도 10번 순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벽 4시에도 10번 순찰을 하고, 또 오후 뭐 18시까지도 뭐 10번, 18시까지도 뭐 10번을 순찰하는 형태로 균등하게 순찰 횟수가 다 동일하다면 이거는 평균값과 중앙값이 같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유니폼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아까 양분 분포에서는 좀 지금 조금 넘어갔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양분 분포에서는 평균과 중앙값이 이 정도 선에서 위치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각각의 이 가장 높은 지점에 이 최빈값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포의 특성에 따라서 정상 분포는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이 동일하게 값이 주어지게 되고, 양분 분포의 경우에는 최빈값이 봉우리의 가장 높은 부분의 최빈값이 두 개가 생기게 되겠죠. 반면에 평균값과 중앙값은 이쯤 같은 값을 나타내면서 이쯤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니폼 분포, 직사각형 분포는 평균과 중앙값이 모두 동일하게 되지만은 최빈값은 없습니다. 모든 빈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최빈값은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집중 경향치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집중 경향치 중에서도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뭔지 대표값을 우리가 산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집중 경향치에 대해서 배웠었고,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변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분포라는 거는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혹은 이제 밀집되어 있는지에 대한 양적 측정치에 해당이 되고요. 중심이 같더라도, 그러니까 평균값이 같더라도 변산성이 다르면 데이터의 성격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대체로 이제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아까 정규 분포 예를 들면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가 평균이 예를 들어서 30, 여기는 평균이 30이라고 해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이 평균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정도가 낮은 케이스, 또 평균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가 굉장히 높은 케이스, 높은 변산성이 있는 경우, 밀집되어 있는 경우, 요거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산성을 일단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또 이제 범위, 그러니까 변산성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 중에 하나가 범위입니다. 범위라는 거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A 지구대의 112 신고 건수가 예를 들어서 6일 동안 첫째 날은 3건, 둘째 날은 7건, 셋째 날은 12건, 넷째 날은 8건, 그 다음에 다음날 5건, 다다음날 3건으로 주어졌다고 해볼 경우, 지금 12건이 최대값이고 3건이 아주 최소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범위를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위 범위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IQR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분포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Q1에 해당하는 범위는 이 분포에서 하위 25%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퀀타일이라고 합니다. 퀀타일 4분위 수라고 하고요. 4분위 범위라고 하는데요. 이 범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Q1에 해당하는 부분 하위 25%, 그 다음에 퀀타일 3, 그러니까 Q3이라고 작성된 부분은 이쪽도 마찬가지 이 누적이 돼서 75%인데 여기만 놓고 봤을 때도 여기도 25%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도 25%, 이 부분도 딱 각각 봤을 때 25%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해당하는 게 이제 50%, 50%고요. 그래서 퀀타일 3는 Q3에 해당이 되는 거는 여기 75%가 되어 있는 거는 이 하위 25%와 중위에 해당하는 50%가 합쳐졌기 때문에 7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Q1은 하위 25% 지점이 되는 거고요. Q3는 상위 25%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 IQR이라고 져 있는 이쪽 중앙 50% 구간이 바로 이 50%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어떤 부분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거를 이제 데이터상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지금 보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정렬을 한 상황입니다. 집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3, 4, 4, 5, 6, 6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하위 25%는 요 구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위 25%는 요 구간이 될 거고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양쪽 끝에 하위 25%, 상위 25%. 그 다음에 중앙을 나타내는 50%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IQR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하위 25%에 해당하는 자료는 5건, 상위 25%는 지금 일부 데이터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상위 25%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들이 섞여 있을 거고, 이 하위 25%에 상위 25%를 뺄 경우에는 데이터 7건 몇 건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끝에 데이터들이 약간 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여기 지금 건수가 좀 안 맞는데요. 하여튼 하위 25%와 상위 25%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계산을 한 뒤 각각을 빼겨내게 되면 이 중앙에 50%를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범위하고 사분위 범위를 좀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표준 편차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이렇게 변산성, 그러니까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좁게 퍼져 있는지, 또 혹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 변산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많이 이제 통계에서 많이 다루고 중심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값에 매우 민감하고 전체 분포 왜곡 가능성이 있고, 또 전체 데이터 중에 상하이에 대한 25%씩만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이제 종합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쓰이는 변산성 지표고요. 전체 했을 때 표준 편차는 이렇게 SD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해서 SD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계산 과정을 우리가 조금 볼 건데요. 계산 과정은 우선 표준 편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동일하게 이제 평균을 좀 먼저 구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3, 7, 4, 6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일단 평균을 구하겠죠. 모두 데이터를 더하고 4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고요.
이 각각의 값에다가 평균을 빼게 됩니다. 아까 3, 7, 4, 6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값을 빼고 있죠? 지금 5씩을 다 하나씩 한 번씩 다 빼고 있잖아요. 5를 한 번씩 다 빼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5를 뺀 다음에 각각의 값들을 구하게 됩니다. 값들을 구하게 되고요. 이 각각의 값들을 그냥 합치게 되면 얘네들 결국은 0이 되거든요. 0. 그래서 0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값들을 어떻게 하냐면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하게 됩니다. 아까 구한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의 또 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제곱, 1에 대해서 제곱, 각각 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곱을 한 뒤에 모두 다 합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값이 4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이 되게 되는데 이 SS, Sum of Square,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합은 결국 10이 되게 됩니다. 10이 되게 되고요. 자, 이 아까 나온 값에다가 이 Sum of Square, 그 아까 편차 제곱의 합이 아까 10이 나왔죠. 이 10에다가 표본수가 지금 4잖아요. 데이터가 하나, 둘, 셋, 4개였는데요. 이 4개를 다시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주게 되면 나오는 값이 2.5가 되죠. 네. 그럼 여기서 구해진 값은 뭐냐면 여기서 구해진 2.5는 바로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되고요. 이 분산은 이제 아까 여기서 앞에서 이제 편차에다가 각 평균을 뺀 다음에 편차 제곱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 취하게 되냐면 이 루트를 씌워서 루트 2.5를 만들게 되고요. 루트 2.5는 결국은 1.58이 되겠죠. 네. 그래서 1.58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 값이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요. 아까 앞서 구한 편차 제곱의 합에다가 이렇게 4를 나눈 값은 바로 분산이 됩니다. 분산.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운 값은 표준 편차로 변환이 된다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통계학에서 이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되고 분산과 표준 편차를 위해서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추정하는 형태로 우리가 쓰여지기 때문에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안 데이터, 우리가 이제 범죄 데이터에서는 범죄 발생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좀 쓸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A 지역의 범죄 발생이 10건이고 B 지역의 범죄 발생이 10건, 범죄 발생률 평균 값은 동일하지만 이 표준 편차가 지금 좀 다르죠. A 지역의 표준 편차는 2이고 B 지역의 표준 편차는 8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중심으로 좀 집중화가 된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치안 상태가 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표준 편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의 표준 편차가 큰 시간대 지역에는 유동적인 순찰, 인력 배치가 크다. 그러니까 A 지역에 비해서 B 지역의 경우에는 유동적이고 어떤 순찰 인력, 유동적인 순찰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상황 변화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상징후 탐지할 때도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범죄 건수가 평균보다 2, 3 표준 편차 이상 높다라면 즉각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규 분포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 정규 분포
를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표준 편차가 갖는 기하학적 의미와 확률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 정규 분포에서 68% 범위, 그 다음에 95% 범위, 99.7% 범위를 우리가 보는데요. 만약에 1 표준 편차 이내라고 하면 자료가 68.2%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2 표준 편차 이내라고 하면 자료가 95.44%, 그 다음에 3 표준 편차 이내일 경우에는 자료가 99.74%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표준 편차라는 거는 1 표준 편차라는 거는 데이터의 약 3분의 1, 아까 얘기한 68.26%죠. 정확히는 68.26%가 표준 편차 1 표준 편차 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보통 2 표준 편차 또는 3 표준 편차를 벗어나면 극단적인 이상치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한 값, 극단값, 아웃라이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